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분인 것 같은데요. 이메일로 장문의 편지를 써주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업무나 비즈니스 관련 이메일이라고 써두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주신 분의 질문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통된 문의사항으로 종종 물어보시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답변을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 메일 보내주신 분 아마 보고 계시겠죠? 우선 비즈니스 및 업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써주셨는데 얼마나 궁금하고 고민이 되시면 여기에 이렇게 장문에 글을 써서 질문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데이케어 센터 창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서울 청년 30대 남자입니다. 노인복지를 전공했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 하지만 전공과 다른 사무직에 취직해서 그 꿈을 잠시 내려놨었는데 이제는 더 늦으면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아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메일을 드려봅니다. 서울 돌봄 인증제도도 있고 어르신을 많이 유치해도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제가 서울에 사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소소하게 개소하고자 가볍게 생각했으나 부담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목표가 임대료 등 낼 거 다 내서 순수익으로 시설장 월급 포함해서 월 700 정도 벌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욕인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설장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가 포함된 저수익이라는 거죠. 서울은 평수가 작아도 단지 내에 위치하면 월세도 비싸서 소규모라도 창업하면 그만큼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또 작게 오픈하면 어르신 유치도 힘들고 최소 몇 평 정도가 괜찮아 보이나요? 여기까지 읽고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이 요양사업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능력이 또 모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순수익으로 월 700 정도 시설장으로 근로한 급여까지 포함한 것이죠. 네, 그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방문요양센터의 수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목표로 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요양사업은 단순히 장사하거나 다른 사업하는 것과는 리스크가 좀 다릅니다. 평소에 잘 운영이 되다가도 한순간의 사고로 기관이 존폐가 달리기도 하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가 한순간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물건을 팔거나 다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스트레스와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양사업인 것이죠. 그 외에 많은 수급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상대해야 하고요. 일반 소규모 회사보다도 많은 근무 인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1년에 여러 차례 시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지도 감독도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기관평가라는 엄청난 시험도 기다리죠. 이 기관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받게 되면 3년 동안 기관 등급이 안 좋은 쪽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주 철저합니다. 일부러 부정 수급을 한 것이 아니지만 실수로 혹은 잘못해서 이렇게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환수를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리스크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사업이 요양사업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어르신 입소가 이루어졌다면은 월 700 정도 그 정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에 최소 자금은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한 5억 이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새로 오픈해서 어르신 입소를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손해를 보고 버틴다, 이런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최소 몇 평 정도가 괜찮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는 실평수 100평 이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쾌적하고 보호자님들이 상담을 왔을 때 아무래도 조금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센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최소 실평수 100평 정도 이상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나이가 어린 편이니 2년 정도 노인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에 일해보고 해보라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골든타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2년 뒤면 거의 문이 닫힐 것 같습니다. 현재도 프랜차이즈들의 자본 공격이 시작됐는데 더 늦으면 저의 꿈을 평생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할지 말지도 고민이고 상권도 분석해보고 하는 중인데 뭐부터 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30대 청년이라고 하셨는데 30대 초반이라면은 부모님 말씀대로 요양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조금은 어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성을 확실하게 가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업가적인 카리스마가 있지 않으면은 보호자 상담이나 직원 관리에서 조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미리 경험으로 요양시설에서 일을 해보고 시작해라,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2년이 너무 길다면은 한 1년 정도라도 근무해보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시는데 2년, 3년 뒤에 시작한다고 해서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 인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간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늦게 창업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 수익은 지금 시작하나 몇 년 뒤에 시작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더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데이케어 센터로 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 이 요양기관들을 모두 맡아서 운영하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오는 영상 눌러서 시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요양기관들을 모두 실제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과 반대로 요즘은 단순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기업들이 법인으로 또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가릴 것 없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대교라는 기업 아시죠? 과거에 어린이들 방문 학습으로 유명한 빨간펜 학습지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 대교에서는 대교 뉴 이프라는 시니어 케어 브랜드를 달고 전국적으로 대략 60개 정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까지 200개, 27년까지는 260개의 센터를 인수 또는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급자 확보만 27,400명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인데요. 엄청나죠? 물론 이 대교 뉴 이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교 간판을 달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정부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사업은 민간에 더욱더 의존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에 유례없는 너무 급속한 고령화와 엄청난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이 많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을 정부에서 감당할 만한
재원이 부족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짧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는 게 낫냐 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셔서 경쟁력을 쌓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영업지역이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설을 창업했다고 하더라도 꼭 이 대기업에 무조건 밀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추천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제가 어디를 추천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면은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임대료와 시설 넓이를 만족해야 하겠지만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죠. 서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시설이 이미 많아도 노인 인구가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곳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설립을 하게 된다면은 고정비 지출은 좀 많을 텐데 대신 어르신 입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많이 사는 그런 경기도 지역이 최근에는 아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신규로 신설한 기관들은 입소에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금 넓은 평수로 임대료를 줄여서 시작하기에는 시골도 괜찮습니다. 자,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주간보호 기준 최소 15명에서 한 18명 정도는 입소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찾아가도 노유자 시설에 대해 크게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유자 시설 변경이 가능한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한 기준에 맞는 부동산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많은 부동산에 연락을 미리 해둬야겠죠.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 건물 높이가 3층 이상이라면은 비상 계단이 2개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은 이것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건물 1층에 출입구가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휠체어가 바로바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계단이나 이렇게 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또 안 됩니다. 또한 건물 내에 다른 층에 위락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헌팅 포차, 성인용 PC방 이런 것들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실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꼭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배관이나 여러 구조상 건물의 현장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차 구역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원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구조계산서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도면도 있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서라는 것은 건축물의 하중이나 지진 같은 어떤 자연재해 등에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문서인데요.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는 있지만은 간혹 오래된 상가 건물이나 작은 건물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노유자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조건들을 숙지하시고요. 이런 사항들에 모두 합격이 되는 그런 건물을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시설 설립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양원 근처에 있는 것이 주간보호센터에 도움이 되느냐 물으셨는데요. 대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간보호시설을 다니다가 요양원으로 입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원 입장에서 주간보호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거나 주변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간보호센터 입장에서 홍보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매수자에게 기관을 양도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더 좋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폐업이 돼가지고 완전히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이것보다는 그동안 잘 다니시던 환경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급적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개인과 개인 거래를 더 추천하고요. 중간에 어떤 중개인이 있다면은 잘 보셔야 될 게,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조차도 없이 이렇게 엉터리로 중개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고요. 수수료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존 기관에 대한 양수는 좋은 방법이지만 과정에서의 수수료 책정과 어디까지 책임을 져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확실하게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간보호시설을 창업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것 중에, 내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향후에 다른 분께 양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이 주간보호시설은 대부분 내 부동산이 아니고 임차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건물주와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넘길 때 100% 이것을 다른 분께 양도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 또한 기관을 양도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기관을 운영하고 따로 양도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폐업해서 그 시설에 들인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했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건물주와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긴 기간을 장기로 임대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외에 질문들을 더 주셨는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더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저는 제대로 된 컨설팅 업체라면은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오해하실 만한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장기요양 쪽의 컨설팅 일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컨설팅 문의를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요양기관 설립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들여서 도움을 받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셔야 하겠죠. 자, 오늘은 종종 메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침 최근에 또 이렇게 장문에 글을 써 주셔가지고 영상으로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